이 이야기는 설마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시작된다. 나는 그저 손녀를 봐주러 갔을 뿐이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는 늘 그렇듯 바빴고 조급했다. 엄마, 며칠만 와서 애 좀 봐줘.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 사위 집에 가는 길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사위와 나는 원래 살갑지 않았다. 예의는 있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아이가 있는 집 같지 않았다. 손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내가 우리 예쁜이 하고 다가가자. 아이의 손이 잠깐 멈췄다. 웃지 않았다. 아이의 눈은 나를 보면서도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눈이었다. 할머니 왔어. 나는 최대한 밝게 말했다. 그때 사위가 말했다. 애가 원래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이 지나도 손녀는 울지 않았다. 떼를 쓰지도 않았다. 아이가 너무 조용했다.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손녀가 서 있었다. 문턱에 발을 걸친 채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듯. 할머니. 그 목소리는 바람보다 작았다. 나는 몸을 낮췄다. 왜 그러니? 아이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가 비밀이랬는데. 그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손녀를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게 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손녀를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아이가 퍼즐을 맞추고 있어도, 밥을 먹고 있어도, 잠든 얼굴을 보고 있어도 내 머릿속에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엄마가 비밀이랬는데 아이에게 비밀을 시키는 어른, 그것도 엄마라는 존재가.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아이에게 더 묻지 않았다. 다급하게 캐묻는 순간 아이는 다시 입을 닫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삶이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손녀가 낮잠을 자지 않겠다고 떼를 쓰자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 안 들으면 혼나. 그 말은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손녀는 그 말 한마디에 몸을 움츠렸다. 아이의 어깨가 굳어지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손녀가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혼나. 아빠한테 말할 거야. 엄마 알면 큰일 나. 그 말들이 나오면 아이는 꼭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울지도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어느 날 오후 사위가 출근하고 딸은 장을 보러 나갔다. 집에는 나와 손녀들 뿐이었다. 나는 과일을 깎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할머니랑 둘이 있으니까 좋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을 때는 무섭지 않아? 그 말에 아이의 눈이 나를 향했다. 한참을 말없이 보던 아이가 작게 말했다. 여기 말고. 그 순간 내 손에서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급히 사과를 주우며 웃었다. 아이에게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여기 말고? 그럼 어디?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말하면 안 된대. 그 말 속에는 무서움보다 훈련된 침묵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을 다시 보았다. 닫혀있는 작은 방 하나, 사위의 서재라고 들었던 방.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손녀는 그 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아이방 벽에는 알록달록한 그림 대신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다. 장난감은 많았지만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집은 아이에게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공간이었다. 며칠 뒤 손녀를 씻기다가 아이의 팔 안쪽에서 작은 멍을 발견했다. 아주 연했고 옷에 가려지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아이가 내 귀에 다시 속삭였다. 할머니, 나 말하면 집에 못 있어. 그 말은 도움 요청도 아니었고 고발도 아니었다. 그건 아이 나름의 경고였다. 그날 밤 나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했다. 혹시 내가 모른 척하면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은 가만히 있는 것과 나서는 것 사이에 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 경계선에 서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위는 평소보다 더 무뚝뚝했고 딸은 내 눈을 피했다. 손녀는 내 옆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비밀이 무엇이든 아이의 입으로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은 어른인 나였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곧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게 된다. 결심을 하고 나니 집안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상한 건 그동안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애써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그날 오전 손녀는 내 무릎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만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계속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아빠 언제 와? 아이가 먼저 묻는 법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곧 오겠지. 그 말에 아이의 손이 내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점심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 늦어. 애 저녁 좀 챙겨줘. 그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집안을 의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위의 서재라고 했던 방. 늘 잠겨 있었지만 그날은 문이 살짝 덜 잠겨 있었다. 아주 조금, 정말 우연처럼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방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에서는 본능이 말해준다. 이 문을 열면 내 삶도 달라진다. 그럼에도 나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 안에는 컴퓨터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에 작은 캐비닛이 있었다. 아이 방과 달리 이 방은 유난히 깔끔했다. 정리가 잘 된 공간은 종종 숨길 게 많다는 뜻이다. 캐비닛을 열었을 때 내 손이 멈췄다.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 몇 장과 아이 이름이 적힌 서류 파일이 있었다. 행동 교정, 감정 통제, 반복 훈육. 나는 그 단어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건 치료가 아니었다. 아이를 고치려는 시도였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할머니, 손녀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아이의 눈을 보고 멈췄다. 아이는 방 안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그 목소리는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빠 알면 엄마 울어. 그 한 문장에 이 집의 구조가 전부 드러났다. 아이를 억누르는 사람, 그걸 알지만 막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조용히 참고 사는 아이. 그날 저녁 사위는 예상보다 일찍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손녀는 반사적으로 식탁 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사위는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이가 원래 조용한 게 아니라 조용해진 거예요.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손녀의 숨소리, 방 안의 정적, 그리고 서류 속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새벽 3시쯤 손녀가 악몽을 꾸며 깼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숨을 헐떡이며 내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 나 착하게 할게.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가족 문제로 덮을 일이 아니라는 걸. 이건 아이를 살리는 문제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나는 외투를 챙겼다. 엄마 어디가?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경찰서. 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표정이 내 결심을 완전히 굳혀주었다. 경찰서요? 딸의 목소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가 먼저 무너졌다. 나는 딸을 마주보고 앉았다. 딸은 손에 쥔 가방 끈을 놓지 못했다. 엄마, 그냥 오해일 수도 있어. 그 말은 나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해라면 다행이지. 그럼 경찰이 확인해 주겠지. 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다. 딸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다. 그제야 딸이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말 뒤에는 수많은 말이 접혀 있었다. 결혼 초 사위는 세심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이의 울음, 소음,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유난히 싫어했을 뿐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더라. 처음엔 훈육이었다. 다음엔 통제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딸은 집안에서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면 일이 커졌어. 딸의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 훈련된 사람의 고백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멍 본 적 있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다고 했어. 내가 그렇게 믿기로 했어. 딸은 울지 않았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때 사위의 방문이 열렸다. 무슨 얘기 중이에요?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똑바로 봤다. 당신 아이한테 뭘 시켰어요? 그 질문에 사위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으로 짜증이 스쳤다. 교육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 정도도 못 버텨요. 그 말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를 고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사위는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애 키워보셨잖아요. 요즘 세상 모르세요? 그 말 속에는
우월감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그때 딸이 갑자기 말했다. 그만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사위는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부부 사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다. 그리고 우연히 사위 이름이 적힌 옛 기록을 보게 되었다. 아동 상담 이력, 이전 직장에서의 문제, 통제 성향 강함이라는 짧은 메모.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반복이었다. 그날 밤 손녀는 내 옆에서 잠들었다. 아이의 숨결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말은 아이에게 한 약속이자 나 자신에게 한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되돌아가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사위는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노년의 삶에서 후회는 침묵을 선택했을 때 남는다. 그리고 나는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나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서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딸은 내 옆에 서 있었지만 조금 떨어져 있었다. 마치 이 선택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들어갈 용기는 없는 사람처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책상 너머의 경찰관이 차분하게 물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제 손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손녀의 나이, 함께 지낸 기간, 아이의 행동.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가 물었다. 학대라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유는 많았지만 그걸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집에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경찰관의 펜이 잠깐 멈췄다. 딸은 끝내 말을 하지 못했다. 의자 끝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경찰관이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딸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아주 작게 네라고 말했다. 그 한 글자가 이 가족의 모양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딸이 처음으로 울었다. 엄마, 나 잘한 거야? 나는 딸을 안았다. 늦었어도 잘한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날 밤 사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왔다. 당신들 이 일로 다 잃게 될 겁니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증거는 기억보다 오래 남아야 했다. 며칠 뒤 경찰이 집에 왔다.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손녀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경찰관이 아이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랑 있으면 어때?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편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그날 이후 손녀는 임시 보호 대상이 되었다.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빈집에 남았다.
가족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게 되었다. 밤마다 나는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챘다면.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노년의 선택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이를 살릴 수는 있다. 다음 날 아침 손녀는 내 집에서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나에게 말했다.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수사는 영화처럼 빠르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그리고 긴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사위는 여전히 자기 일상을 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경찰은 먼저 손녀의 어린이집을 찾았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작년 가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점은 사위가 직장을 옮긴 때와 겹쳤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다. 이웃들의 증언도 하나둘 모였다. 밤에 아이 우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대신 집이 너무 조용했죠. 애가 놀이터에 나와도 혼자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 조용함은 훈련의 결과였다. 경찰은 사위의 과거를 더 깊게 들여다봤다. 이전 결혼은 없었지만 이전 직장에서는 문제인물로 기록돼 있었다. 통제적 성향, 권위적인 태도, 상사와의 잦은 충돌, 아이에게 향한 방식은 새로울 게 없었다. 대상만 약해졌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경찰관이 나를 찾았다. 할머니, 중요한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가정 내 정서적 학대, 상담 기록 익명. 몇 달 전 누군가가 이미 한 번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이름 없는 용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딸은 조사를 받으며 많이 흔들렸다.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요. 경찰관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멈춘 것도 용기입니다. 그 말에 딸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사위는 끝까지 부인했다. 때린 적 없습니다. 소리 지른 적도 없고요.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대는 항상 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이를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한 폭력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손녀의 그림이었다. 아이가 상담 중 그린 그림 속에는 집안의 방 하나와 닫힌 문이 있었다. 문 앞에는 아주 작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됨. 아이의 손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관이 말했다. 보호 조치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 며칠 뒤 사위는 아이와의 분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화를 냈다. 애를 망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야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손녀는 내 집에서 혼자 잠들었다. 문을 닫지 않아도, 불을 끄지 않아도 아이의 숨은 고르게 이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언제나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저 끝까지나마 사라지지 않을 뿐이다. 사위가 집을 떠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를 숨죽이게 만들던 정적이 아니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의 고요였다.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 침묵 속에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지? 어느 밤 딸이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제 내 딸의 엄마야. 그 말에 딸은 한참을 울었다. 손녀는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문을 닫지 못했고 불을 끄지 못했다. 하지만 혼자서도 웃기 시작했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스스로 골랐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사위 쪽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 아이 교육 문제 아니었냐?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설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아이의 얼굴이 답이었다. 동네에서는 말들이 돌았다. 괜히 사위 인생 망쳤다더라. 할머니가 예민했다더라. 나는 그 말들을 정정하지 않았다. 노년의 삶은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킬 뿐이다. 딸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고 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는 아이를 잃었을 때 남는 감정이다. 손녀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말이 늘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물었다. 할머니랑 살면 어때?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숨 쉬어도 돼서 좋아. 그 말에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못했다. 사위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안도보다 씁쓸함이 먼저 왔다. 누군가를 막아야 하는 세상은 여전히 아프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손녀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나 때문에 힘들었어?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말했다. 아니, 너 때문에 용기를 냈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노년의 삶은 이제 물러나는 삶이 아니다. 필요할 때 앞에 서는 법을 아는 삶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만큼은 뒤에 서지 않았다.